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3일 목요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떠셨어요? 개운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찌뿌둥하고 이러셨습니까? 하루의 시작, 아침, 이 컨디션이 하루 종일을 좌우하잖아요.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침마다 눈뜨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기지개를 좀 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는 것보다 기지개를 켜시는 게 혈액순환을 돕고 또 정신을 맑게 해준다고 합니다. 아직 몸이 좀 뻣뻣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행복한 아침 보시는 지금 기지개 한번 쭉 시원하게 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월 3일 목요일의 행복한 아침 바로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아침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첫 번째 모닝픽, 물가 상승률 2%대입니다. 네, 고물가 때문에 지갑 열기가 참 어려운 요즘입니다.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대를 기록을 했군요. 물가 올랐다는 소식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물가가 올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내내 2%대를 기록하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체감 물가는 훨씬 더 사실은 심각합니다. 지난달부터 커피, 라면, 빵 등 식품과 외식업계에서 음식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6%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2023년 12월 이후에 1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무엇보다도 밥상 물가는 물가 상승 체감을 많이 하는데 신선식품 지수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선식품 지수가 흔히들 이제 밥상 물가다 이렇게 불리는 건데요. 그만큼 농축수산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물가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1년 전보다 1.3% 내렸는데요. 이건 2달 연속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 농산물은 1.1% 내리긴 했는데요. 축산물은 3.1%, 수산물은 4.9%가 올라서 체감 가계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외식 물가 지수,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지난해 대비 3% 상승했는데 식재료비와 인건비, 또 배달앱 수수료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물가가 체감하기에도 좀 안정되고 그래야 될 텐데 장보기 무섭다 이런 네. 얘기 계속 나옵니다. 자,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두 번째 모닝픽, 1인당 빚 1억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만 전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가계비 때문에 그야말로 빚더미에 짓눌려 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1인당 빚 1억, 이게 한 사람의 대출 잔액이 이 정도까지 높아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평균 잔액이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집 사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제게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은행 이렇게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 많이 하잖아요. 빚에 짓눌려 산다, 평생 빚만 갖다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자탄이나 말들이 나오는 상황하고 크게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가계대출 차주 한 명당 평균 대출 잔액이 9,6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200만 원 가까이 불어난 9,553만 원이었는데요. 2023년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늘면서 지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고환율과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계빚 1인당 1억 원 시대가 머지 않았다고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집 사고 뭐하고 하면서 그런 분들 대출 없는 분들 거의 없으실 텐데 네. 문제는 고금리 대출 이쪽에 청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40대의 은행 대출 잔액이 역대 최고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대가 경제 허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경제 활동이 그만큼 왕성한 나이대이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가계 부담이 커지는 나이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40대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 40대 1인당 평균 은행 대출 잔액은 1억 73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0대 이하도
7,436만 원으로 역시 역대 최고였습니다. 반면 50대와 60대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시기잖아요. 자연스럽게 또 빚을 갚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50대는 1인당 평균 9,200만 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0만 원가량 줄었고요. 60대 이상도 7,706만 원으로 47만 원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 빚을 내서 다음 빚을 그 전 빚을 갚고 이렇게 돌려막기라고 우리가 네. 소위 얘기하면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면 참 생활 막막해지거든요. 아 이거 뭐 당국의 대응책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대응책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쇼폼에 빠진 아이들입니다. 요즘 뭐 습관적으로 쇼폼 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기는 한데요. 이게 1분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 쉽게 휙휙 넘기면서 쇼폼 보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쇼폼 중독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아이들도 그렇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씩 보거든요. 근데 어른도 그런데 아이는 어떨까?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해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어른도 중독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중독 현상이 조금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청소년의 매체 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등생의 무려 88.9%가 쇼폼 콘텐츠를 본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쇼폼 콘텐츠를 많이 보느냐? 아이들은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길게 대화하거나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데가 좀 익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짧은 영상을 선호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쇼폼에 자주 노출되다 보면 발달에는 장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어른들의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이렇게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휴대폰 많이 들여다보면 막 잔소리 하잖아요. 쇼폰 보면은 그러다가 뭐 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어른들이 제지를 하곤 하는데요. 그런 어른들의 걱정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쇼폰 콘텐츠를 보면 인내심이 부족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문해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뇌 발달은 사춘기가 지나야 완성이 되는데 아직 뇌가 발달하지 않는 뭐 속칭 머리가 말랑말랑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쇼폼의 자극적인 콘텐츠에 강하게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짧은 쾌락에 빠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그렇잖아요. 쾌락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더 자극적인 쾌락을 자꾸 원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더 자극적인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의 뇌 발달에 훨씬 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자제력을 가질 나이대가 될 때까지 쇼폼 콘텐츠 소비를 제한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잔소리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이들하고 충분히 대화하면서 좀 자제력을 키울 수 있도록 어른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제한하려면 뭔가가 있어야죠. 근데 아이들이 나가 놀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체육시설이 잘 돼 있어서 거기 가서 뛰어놀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답답한 부분이 이런 겁니다. 애들이 진짜 영화 한 편을 진드간이 앉아서 끝까지 못 보더라고요. 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할머니 없고 튀어입니다. 드라마 선제 없고 튀어가 딱 떠오르는데 할머니 없고 튀어. 누가 할머니를 없고 튀었다는 거죠? 한 외국인 선원입니다. 그래서 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영덕군 바닷가 마을까지 번졌는데요. 앞이 바다니까 어디 대피할 데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급한 상황에서 외국인 선원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업어서 대피시킨 사연이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 급박한 상황이었을 텐데 혼자 피한 게 아니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네. 피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 화제의 주인공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수기 안토 씨인데요. 한밤중에 불이 마을로 번지니까 어촌 계장과 함께 노인분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불이 났다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또 해안가 마을에 집들이 대개 비탈길에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사가 있으니까 노인분들이 경사로를 따라서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 노인들의 대피 속도보다 산불 속도가 훨씬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대피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수기안토 씨는 노인들을 직접 업고 300m가량 뛰어서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몸을 피한 한 90대 주민은 수기안토 씨가 없었으면 우린 다 죽었을 거다. 잠에 들었는데 불이 났다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수기한토 씨 등에 업혀 탈출했다라고 어.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숨은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이거 너무 고맙고 대단하고 멋진데 뭔가 좀 상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라도 주고 싶은데요. 당연히 줘야죠. 이게 한국인들의 생명을 몇 명을 지금 살린 겁니까? 법무부가 수기한토 씨의 장기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하거나 공익에 증진한 또 이바지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한테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기한토 씨는 8년 전 취업 비자로 입국해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단기로 이 한국에서 머물 수가 있어요. 계속 고국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국에는 자녀와 부인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인을 많이 살렸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상을 주는 의미에서 장기 거주 자격, 비자를 준다고 하는 거니까요. 뭐 이것만 가지고는 또 사실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마을 주민들하고 앞으로 계속 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정말 한국에서 그냥 한국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기한토 씨가 슈퍼맨이네요. 네. 정말 왜 슈퍼맨은 누구 탁 하고 쫙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등이 없고. 네. 이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멋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는데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오늘 비는 다 그친 거죠? 네, 오늘은 비 소식 없이 차차 맑아지겠지만 먼지가 말썽입니다. 특히 중서부를 중심으로 농도가 높겠는데요. 환절기에 이어지는 큰 일교차에도 여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축적되고 재순환됐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은 종일 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광주와 전북은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치솟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건조함이 해소되면서 건조특보는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남아있는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오후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대구가 17도로 대부분 1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벌써 벚꽃이 만개한 곳들이 많습니다. 중부는 어제 청주에 공식적으로 첫 벚꽃이 개화했는데요. 조금 늦어졌지만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벚꽃 개화 시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역사 얘기 좀 할게요. 역사 속의 사건을 정사와 야사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앞뒤로 보는 역사 시간. 개그맨 정철규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오늘 역사를 앞뒤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궁금했던 이야기만 쏙쏙 뽑아서 알려주실 어허.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역사서에 기록된 정사부터 시중에 떠도는 역사 썰까지 팩트체크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앞뒤로 보는 역사입니다. 네. 앞뒤로 보는 역사. 오. 오늘 주제는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화제 인물 원경왕후, 그녀의 삶을 파헤친다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요, 얼마 전 드라마 원경으로 화제를 모았던 그 인물, 바로 원경왕후입니다. 드라마 원경 다들 보셨나요? 아, 저는 봤습니다. 저 다 완전히 다 봤죠.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아. 저도 옆에서 이 드라마 봤습니다. 네.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연기도 잘하고. 연기력들이 막 정말 살아있는 그 인물들을 너무 잘 표현하더라고요. 네, 아직 안 보셨군요. 지금이라도
보세요. 모두 재밌게 보셨죠?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역사고 어디부터가 허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요. 먼저 작은 팩트 하나 체크해 보죠. 원경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경왕후가 죽은 다음에 붙여진 시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이 이름이 없어요. 태정태세 문단세에 이것도 전부 왕이 죽은 다음에 붙이는 묘호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정비라고 불리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가 친숙하니까 그냥 원경이라고 원경왕후. 부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드라마 원경 속에서 실제 원경왕후와 드라마 속 원경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자, 샅샅이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재밌겠다. 사실 사극 볼 때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어디까지가 진짜고 맞아.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아마 오늘 제가 질문 좀 폭발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원경 그녀의 삶을 파헤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원경왕후와 이방원의 첫 만남 정말 로맨틱했을까입니다. 자, 드라마 속에서는 두 사람의 그 모습이 풋풋한 그 첫사랑 맞아. 그야말로 대리만족일까요? 네. 설렘 폭발이었거든요. 네네. 이게 서로 그 드라마에 보면은 그 바라보는 그 눈빛이 그냥 꿀이 떨어지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도 역사 속에서 그랬었나요? 저 드라마 속편에 보면 두 사람이 만나는 첫 장면이 나와요. 네네. 단오날 만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첫 만남. 옛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두 집안의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 정략 결혼으로 만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옛날이니까. 1382년인데 이때는 고려 말이에요. 이때 18 원경과 16 이방원이 처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시점에서 원경의 여흥미 씨 집안은 그야말로 뼈대 그 자체입니다. 한 200년 동안 관리를 계속 배출해 놓은 오. 고려의 명문 가문이고 고려의 명문 가문 15개를 꼽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가문이었어요. 상위 자, 1%네요. 네, 반면에 이성계는 변방의 무장이었습니다. 무인이면서 변방의 비주류 무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결혼 시점에서 두 집안의 차이가 굉장히 컸고 오히려 여흥미 씨 집안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야, 누나예요, 누나. 그죠? 연상. 2살 누나예요. 그 명성이나 권세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원경 왕후 집안 입장에서 보면 이게 손해 보는 결혼 아닙니까? 그렇죠. 집안으로 볼 때는 차이가 많이 났는데 원경의 아버지 민재라는 사람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저 이성계라는 사람이 너무 아까웠던 겁니다. 변방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똘똘한 거예요. 그리고 유능하고 장래가 촉망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마침 이 결혼 2년 전에 황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커다란 전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성계가 왜구를 격파하는 전공을 거두면서 이성계 이름이 전국으로 막 뻗어나가요. 요즘 말로 하면 전국구 스타가 이성계를 내가 잡아야겠다 그러면 우리 집안을 더 번성시킬 수 있을 거야라고 판단을 한 거죠. 반면 이성계 입장에서는 고려에서 자기를 알아주지를 않는 분위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을 중시하는 이 문벌 사회에서 이성계의 개인적인 능력이 그렇게 인정받기가 어려웠던 거죠. 여기서 인정받으려면 내가 공부하는 아들을 하나 둬야겠다. 문신을 내가 키워내야겠다. 그래서 아들들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5째 아들을 점 찍어요. 이방원입니다.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이방원에게 공부를 시켜서 끝내 과거에 급제하게 되는데 이 집안 최초의 급제고 이후 조선 국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한 국왕이 바로 이 그렇게 태종 되네. 이방원이 된 거예요. 네. 이성계는 자 공부하는 아들을 앞세워서 우리 가문을 일으켜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둘의 이해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드라마에서는 그 시작이 굉장히 로맨틱했는데 실제로는 철저히 좀 계산적이고 정치적인 모습이 있었네요. 그렇죠. 옛날엔 다 그랬어요. 우리 두 세대 위만 해도 연애 결혼 이런 거 없었습니다. 다 중매 결혼하고 증언에 따르면 결혼식 전날까지도 서로 얼굴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두 세대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고려시대 어떻겠습니까? 두 사람 아마 결혼 전에는 얼굴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신혼은 아주 행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어디 사냐면 고려의 풍습에 따라서 처가 민씨 집에서 사는데요. 뒷날
왕이 된 다음에 태종이 젊은 시절을 회고를 한 말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 민씨가에서 지내면서 은혜와 사랑을 많이 입었다. 장인 장모에게 굉장히 잘해줬구나. 고마워하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한 지 6년 뒤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해서 권력을 잡고 몇 년 뒤에 조선을 건국하고 국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왕자가 됐고, 그렇죠. 네, 이 민씨는 왕자의 부인이 돼서 두 사람이 왕실로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것이 결혼 10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원경 집안은 이성계 가문에 힘을 실어주고 이성계는 또 그래가지고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양쪽 집안에서는 우리말로 그 윈윈한 성공한 그 결혼 아닙니까? 그렇죠. 윈윈했지만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드라마와는 달랐다. 교수님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자, 이어서 원경 그녀의 삶을 파헤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원경왕후는 정말 이방원을 왕으로 만들었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원경왕후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카리스마 있는 모습. 뭔가 그 결단력, 그 모습에 좀 반했던 거거든요. 맞아요. 특히 드라마에서는 원경왕후가 그 왕을 이방원을 왕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세우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 처음에 그 드라마에 보면은 그 장면이 있어요. 두려움에 이제 휩싸여가지고 이방원이 딱 있을 때 원경이 오늘 밤 역사는 분명 우리 편입니다. 딱 얘기하면서 갑옷을 딱 입혀주는데 이때부터 이제 그 드라마가 우와 이거 재밌겠다고 빠져들기 시작하거든요. 네, 조선이 건국되고 이방원이 왕자가 되기는 했지만 다섯째 왕자예요. 다섯째 왕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왕이 될 가능성 거의 없고 없죠. 그냥 종친으로 살다가 죽을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방원이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부인 민씨의 역할이 없었을까 있었을까? 역사적 사실 있었습니다. 오. 적지 않게 있었는데요. 1398년에 이방원이 왕자의 난이라는 걸 일으켜요. 자, 왕자의 날 일으켜서 막내 동생 세자를 죽이고 조선 건국의 1등 공신 정도전도 죽이고 권력을 잡는데요. 이 거사의 원경의 역할이 아주 컸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태조가 많이 아팠어요.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왕자들 전부 궁궐 옆에 대기를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날을 원경이 거사 날짜로 잡은 거예요. 남편을 이제 집으로 거기서 빼내야 되잖아요. 내가 많이 아프니까 집으로 좀 오시라고 해라. 꾀병을 해서 이방원이 집으로 와요. 여기에서 거사를 준비합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방원이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쌓아놓은 무기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 며칠 전에 사병을 격파하면서 왕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를 전부 회수했거든요. 이때 원경이 사실 그때 제가 안 보내고 집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겨둔 무기를 내놨다는 거예요. 이 무기를 가지고 집안 사람들을 동원해서 난을 일으킨 것이 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그로부터 2년 뒤에 또 한 번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형하고 싸운 건데 이방원이 내 차마 형과 못 싸우겠소 이러니까 원경이 무슨 말씀이세요? 싸워야지 해가지고 남편한테 갑옷을 손수 입혀주면서 나가 싸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측 군대가 막 시가전을 펼치는데 이방원의 말이 빈 채로 집으로 왔어요. 이걸 보고 원경이 남편이 해를 입었나 보다. 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주저앉았을까요? 안 그래요. 내가 직접 나가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직접 이방원의 형하고 싸우겠단 말이에요. 무기를 들고. 와, 정말 대단하다. 보통 분이 아니군요. 네, 그이가 싸움에서 진 것 같으니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나가서 싸울 테니 말리지 말아라. 막 이러고 사람들은 말리고 있는 그 찰나에 이방원이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는데 원경의 공이 아주 컸다. 야. 거죠. 이게 요즘 말로 걸크러쉬입니다. 네, 내가 나가서 여장부. 싸우겠다 이런 모습. 원경화가 이방원과 함께 권력을 쟁취했다. 이건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럼 원경 그녀의 삶을 파헤친다. 세 번째 질문 보여주시죠. 자, 이방원은 정말 처가를 파괴했나입니다. 드라마에선 태종이 원경왕후의 남동생을 모두 죽이거든요. 오, 이게 진짜였을까요? 네, 그거 보면은 진짜 원경아가 거기서 피눈물을 그냥 아예 흘리거든요. 이게 진짜 사실이었습니까? 네, 이것도 사실입니다. 우와. 원경왕후에게는 네 남동생이 있었어요. 이름을 보면은요. 민, 무구, 무질, 무술, 무회 이름이 참 좋아요. 무구는
허물이 없다, 질병이 없다, 또 근심이 없다, 후회함이 그렇구나. 없다. 이렇게 훌륭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내 동생을 전부 죽입니다. 그래서 이 원경왕후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요. 아니 원경왕후 그리고 민씨 집안이 전력을 다해서 태종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왔는데 도왔는데. 태종은 왜 다 저렇게 처단해 버린 거예요? 네, 1406년이니까 태종이 왕이 된 지 6년 뒤의 일인데 이때 태종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내 세자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노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왕이 나 왕 그만할래 이러면 신하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아니되옵니다 그러죠. 네. 그렇죠. 아니 되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왕명인이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아, 예.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팩트 체크. 아니 되옵니다. 막 신하들이 이렇게 입을 맞춰서 하잖아요. 저는 무슨 꼭 그때 학원이 있나 했어요. 옛날에는 맞췄으니까. 그렇게 말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러니까 태종이 경의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러면서 이제 슬그머니 자기 선언을 이제 철회를 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년이나 더 지나서 태종이 갑자기 1년 뒤에 그 일을 꺼내는 겁니다. 그때 내가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했을 때 신하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유독 두 사람의 얼굴에 기쁜 빛이 있어요. 얼굴빛이. 얼굴빛이. 그런데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은요, 신하들은 전부 왕을 보고 있고 왕만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신하들은 누가 어떤 빛을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왕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민무구와 민무질 저 두 사람이다. 처남 두 사람의 이름을 딱 지목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잖아 해가지고 관직에서 쫓아내고 유배까지 보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남이 아무리 싫다 그래도 1년이 지나고 나서 야 내가 그때 얘기했는데 니들 표정 그때 왜 그랬어? 이게 너무 억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 두 처남은 보통 처남이 아니에요. 나이도 태종과 거의 비슷했고 1차 왕자의 남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종이 왕이 되는데 정말 많은 공을 세운 공신들입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형이 잘 돼야 자기들도 잘 되니까 아주 열심히 도왔겠죠. 그런데 이들이 세자와 관계가 각별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자가 어린 시절에 외가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삼촌이잖아요. 네. 외삼촌들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만일 먼 훗날 이 세자가 왕이 되었을 때 저 두 외삼촌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하나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미리 태종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에게 씌운 그 죄목은 뭐냐면 어린아이를 끼고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죄목이었어요. 그래서 유배를 보냅니다. 야, 처남들이 차기에 이 세자가 왕이 됐을 때 이 아이들을 좌지우지해서 그렇죠. 권력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한다. 이거였는데. 맞아요. 원경왕후 입장에서는 제발 좀 죽이지만 말고 유배에서 그치기를 정말 바랐을 것 남동생이니까.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태종은 처남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굴면서도 누구 한 사람을 의식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처남들의 아버지, 장인, 민재라고 하는 사람을 끝까지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민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이 처남들을 해치지 않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민재도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래서인지 민재가 세상을 떠납니다. 어우. 민재가 세상을 떠나고 바로 이 두 처남에게 자진이라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명령해서 시작되는구나, 이제. 두 처남을 죽여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두 명이 더 남아 있었잖아요. 5년 뒤에 이 남아 있는 두 처남까지도 목숨을 끊게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원경왕후 입장에서는 친정에 있는 남동생 4명이 아무 이유 없이 남편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참화를 당하게 된 거예요. 멸문이네. 완전히 그렇게 만든 거죠. 네. 자, 태종의 외척 견제 실제 역사에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원경 그녀의 삶을 파헤친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자 문제로 맨날 싸운 원경왕후와 이방원 진실은? 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두 사람이 정말 맨날 여자 문제 가지고 싸우거든요. 태종은 다른 여자를 보고 근데 이게 원경은 못 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팩트 날리고 그냥 막 그래서 싸우고 막 이런 모양이죠. 네, 질문이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군요. 네, 이것도 사실입니다. 네, 원경왕후가 왕비가 되고 며칠 뒤에, 불과 며칠 뒤에 태종과 원경 사이에 갈등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갈등의 발단은 태종의
여자 문제였습니다. 아. 태종이 왕이 되자마자 원경을 모시고 있던 궁녀가 태종 가까이에 가요. 이거를 못 참은 거죠. 그래서 이에 격분한 원경왕후가 그 궁녀를 불러다가 혼쭐을 내줍니다. 이걸로 끝났어야 되는데 갑자기 태종이 여기에 개입을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집안일이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개입을 해서 원경왕후를 모시고 있던 궁녀, 환관 20명을 궁궐 바깥으로 쫓아내요. 아. 이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직접 쫓아낼 수는 없으니 너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쫓아낼 거야. 회초리를 때리는데 직접 못 때리니 너 하인을 때리는 거야. 이러는 거거든요. 아마 원경은 궁녀 환관들이 내쫓기는 걸 보고 자기가 쫓겨나는 것 같은 그런 모멸감을 느꼈을 그쵸. 거예요. 원경왕후의 수족을 다 잘라서 아예 힘을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힘만 빼려고 한 게 아니라 태종에게도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후궁을 들여야 조선 왕실이 번성하고 그래야 나라가 안정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부인이 자기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 원경왕후를 비난하는데 이 대목에서 실록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정비는 천성이 투기가 심해 은혜가 아랫사람에게 미치지 못했으므로 임금이 빈첩을 갖추고자 하였다. 정비가 그 당시 원경의 이름이에요. 정비의 투기 때문에 왕이 그 아랫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때부터 원경이 투기가 심하다라고 하는 이 비난을 계속 하게 됩니다. 네. 실록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원경왕후가 태종을 붙잡고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장혜인 아나운서 원경왕후처럼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상께서는 어찌하여 예전의 뜻을 잊으셨습니까? 제가 상과 함께 어려움을 지키고 같이 화란을 겪고 국가를 차지했는데 이제 저를 잊음이 어찌 이에 이르렀습니까? 그러면서 울기를 그치지 않고 음식도 들지 않았다. 단식 투쟁 들어갔다 이건데. 예. 그러면 원경이 실제로 이렇게 투기가 심했습니까? 억울하죠. 원경은 고려 여자예요. 고려 여자에게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고려는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남편이 첩을 들인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고려는 일부 일처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고려는 왕실에서는 일부 다처였어요. 후궁이 없이 정비를 여러 명을 들이게 돼 있었는데 고려 왕들 가운데에서도 부인이 한 사람인 경우도 많았거든요. 아마 원경은 자기 남편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믿은 거죠. 그런데 네,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 갈등은 태종의 일반적인 승리로 끝나고 원경은 투기가 심한 여자 이렇게 아이고. 기록에 남게 됩니다. 네네. 야, 이게 들을수록 재밌는데. 네. 자, 이제 정사를 한번 쭉 훑어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뒷얘기가 있을 거 아니야.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 요게 더 재밌어 어떻게 보면요. 요 야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야사 주제 보여주시죠. 자, 오늘 야사 속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조선판 부부의 세계 이방원의 위험한 사랑입니다. 예. 뭐 정사 속에서도 그렇게 여자 문제로 속을 새까맣게 태우던 그런 이방원이었거든요. 야사 속에서는 이방원이 얼마나 위험한 사랑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자, 야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야사는 늘 재밌죠. 네. 하지만 야사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편찬한 역사서의 기록이 없지만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거나 개인적으로 수집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꼭 믿을 것이 아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꼭 있다는 걸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야사 속 이방원의 사랑 이야기. 때는 이방원이 아직 왕이 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종이 있었는데 원경왕후의 종이 있었는데 어느 한 종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도록 했다. 특히 남편 곁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서 야사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뻤나 보다. 네, 이게 또 이방원이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얼굴을 가려놓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그랬겠죠. 그래서 이방원이 어떻게 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숨기는 것이 없다면 내게 얼굴을 보이거라. 보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 흉측한 얼굴을 보시면 얼굴을 보일 수 없다면 제작으로 여기고 목을 벨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뻐요, 예뻐요. 야, 이 여종의 미모를 확인하자마자 태종이 첫눈에 확 반했는 거예요. 반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숨기고 가려도 이제 그때부터 사랑의 씨앗이 싹이 튼 건데 결국 이방원과 여종은 사랑에 빠지게 됐고 자, 두 사람은 민 씨의 눈을 피해서 금지된 사랑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 드라마 명대사 있잖아요. 이게 딱 생각나는 부분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 눈치 빠른 민 씨가 집안에서 떡하니 이거 바람 피고 있는데 눈치를 정말 못 챘을까요? 채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네. 그래서 야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민 씨가 남편의 방을 청소하다가 여중에 물건을 거기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치를 떨던 민 씨는 남편이 집을 비우는 날을 기다려요. 그날의 모습 한번 보시죠. 너의 그 낯짝이 내 이런 사단을 낼 줄 알았다. 내 그러게 얼굴을 가리고 다니라 늘 일렀거늘 대군마마께서 첩실이라도 삼아주신다 하더냐.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그래, 죽을 죄를 진 건 아는 모양이구나. 그럼 죽어야지. 저렇게 해서 여종에게 해꾸지. 그러니까 저 복수를 하고야 마는 모양인데 이걸 태종이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근데 또 태종이 보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이거 또 한 번 민 씨도 가만히 있지 않게 만드는 계속 일이거든요. 복수의 복수. 그래서 드라마 속에서는 부부싸움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서방님이 제게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서방님을 위해 어찌했는데요? 그대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하지 않았소. 제가 원해서 다 하셨다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권력은 피를 나눈 형제와도 나눌 수 없는 것임을 잘 아시는 분이 첩이라니요. 자식들 손에도 피를 묻히고 싶으신 겁니까?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 근데 저렇게 나올만 해요. 왜냐면 이방원이 권력을 잡는데 민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데 네. 조강지처를 두고 바람 피면 안 되죠. 근데 눈을 저렇게 막 부릅뜨고 막 그냥 하면 살기가. 무서워가지고 더 피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사실 민 씨는요. 네. 이방원이 첩을 두는 것도 싫었겠지만 중요한 건 첩에 자식이 태어나는 게 굉장히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래왔던 그렇죠. 거지. 네. 오. 권력 다툼이 있으니까. 네, 그랬겠죠. 하지만 이렇게 이방원의 바람 사건이 그냥 끝나고 잊혀지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더한 일이 생깁니다. 그 뒤에 이방원과 민 씨가 힘을 합쳐서 왕이 되고 왕비가 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태종이 갑자기 축하해 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두 사람을 군 걸로 부르는데요. 자, 이 야사의 끝장면입니다. 대체 누구였을지 같이 보시죠. 들라하라. 중전마마 효빈 김씨 인사드리옵니다. 이 아인 대군 경영군이옵니다. 야 몸종 김씨, 몸종 김씨. 이거 안 그때 되는데. 그 몸종을 죽이지는 않았구나. 그죠. 근데 이제 여종 김 씨가 후궁 효빈 김 씨가 돼서 아기 딱 안고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원경 왕후가 김 씨를 집에서 죽이지 않고 네. 집 바깥으로 멀리 쫓아내서 거기서 죽이려고 했다는 건데 그때 사람들이 도와줘서 목숨을 건진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저렇게 들어왔다. 그리고 13년 동안 숨어 살던 사람을 태종이 살아나서 네. 찾아내서 이때 궁으로 들여왔다. 이런 이야기죠. 아하. 그러면 진짜로 좋아했나 보네. 그게 장난이 아니었어. 네. 김 씨를 궁으로 불러서 후궁으로 삼아야
이들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한 거네요. 아니 바람 피우는 모습 보기 싫어서 김치를 멀리 내쫓았는데 궁궐로 돌아온다는 건 이제 뭐 대놓고 우리 사랑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네, 태종이 후궁제도 만들었다는 거 정사편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태종은 정말 후궁을 많이 들였어요. 지금 확인된 것만으로도 18명 정도 후궁을 들였고요. 18명 후궁으로부터 왕비와 중전으로부터 12남 17녀 2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조선 왕실이 번성하는데 이 태종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실제 실록에서는 효빈 김씨가 어떻게 기록이 돼 있나요? 여기서 이제 팩트 체크.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하면은요. 태종실록에 따르면 효빈 김씨는 원래 민씨 집의 종으로 원경이 시집 때부터 시중 들던 그런 여자였어요. 이 종을 태종이 가까이 한 것은 왕이 된 다음의 일입니다. 이게 야사와 다르죠. 태종은 왕이 되기 전까지는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실을 번성해야 되겠다고 한 이것 때문에 아마 후궁을 많이 들였다고 보이는데요. 효빈 김씨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만 이것도 기록에는 없고 죽은 다음에 아마 붙여진 이름일 거고 이렇게 보죠. 드라마 원경에서는 영실이라고 하는 역할로 나오는데 사실 실록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태종이 효빈 김씨의 일을 가지고 원경왕후를 투기의 여인으로 몰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태종이 사실은 그 낳은 아들 이름이 이비인데요. 이비의 존재를 알았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돼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지 13년 뒤에 이 옛날 얘기를 끌어들여서 역사책에 이렇게 써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하는 건데 실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 민가가 음참하고 교활하여 여러 방법으로 꾀를 내어 반드시 사지에 두고자 하였으니 핏덩이에게 하는 짓이 극악하였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자, 이 모자를 얼어 죽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민 씨와 그 집안을 비난한 건데 이때가 마침 남은 두 처남 민무휴과 민무회를 처벌하고 하는 그 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연한 일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1402년에 있었던 일을 13년이 지난 1415년에 이거 원경 왕후와 민씨 집안을 아예 그냥 풍비박산 내기 위한 그런 방안이었던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사는 사실의 바탕을 두고 이것을 많이 과장하고 왜곡해서 재밌게 만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왕이 된 뒤에 화려한 여성 편력을 보였던 태종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원경 왕후는 투기가 심한 여인 이렇게만 묘사가 돼 있지만 원경 왕후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한 일이었을 것이다.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야사 팩트 체크할 겸 원경을 위한 변명을 같이 해봤습니다. 예, 원경 왕후와 태종 이방원을 한번 같이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역사 얘기를 하면서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권력 피를 나는 형제와도 나눌 수 없는 것임을 잘 아시는 분이 첩이라니요. 원한 대로 내가 다 하지 않았소. 제가 원해서 다 하셨다고요. 효빈 김씨 인사드리옵니다. 네, 이번에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주부님들이 가장 저녁마다 또는 휴일마다 끼니 때가 되면 고민하는 거 있죠. 뭐가 고민일까요? 반찬이죠, 반찬? 뭐. 그죠? 그렇죠. 반찬이죠. 반찬. 쉬워야 되고 간단해야 되고 맛있어야 되고 온 가족이 다 좋아해야 되는. 오늘 제가 그래서 초간단 밥도둑 특집 1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초간단이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간단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맛도 좋고 온 가족이 다 좋아하는 밥도둑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네. 첫 번째 메뉴는요. 요거 아마 오늘 드실 생각에 두근두근 하실 수도 있는데
뭐예요? 바로 야들야들 달걀찜입니다. 달걀찜이요. 여기 야들야들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네. 부드럽게 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요거 굉장히 비율을 잘 맞춰야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고 정말 밥도둑으로 등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네. 두 번째는요, 바로 두부 햄 짜글입니다. 맛있겠다. 짜글이는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외식 가서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짜글이잖아요. 근데 외식에서 먹는 짜글이보다 집에서 먹는 간단한 짜글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오늘 선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팁 많이 나가니까요.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네, 사실 이 달걀찜은요 잘못하면 퍽퍽하거든요. 어디 야들야들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중요한 건 짜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거 청주 가서 맨날 먹었는데 이거를 집에서 먹을 수 있다니까 야 오늘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네. 기대 많이 되시죠? 네. 네, 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달걀을 좀 준비를 합니다. 달걀 제가 오늘 4개를 준비를 합니다. 왜 4개인지는 이따 보시면 압니다. 네. 자, 4개를 이렇게 해서 채를 받쳐놓고 이렇게 까주세요. 껍질을 다. 네. 이렇게 해서 까주시면 굉장히 그 알끈은 위에 딱 남고 그다음에 껍질도 아래 안 내려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집에서 하실 때 이렇게 채를 받쳐놓고 하시면 훨씬 더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요거 이제 내려놓고 그다음에 뭘 하느냐? 요거를 이제 내려야 되겠지요. 자, 이렇게 좀 내려주세요. 아 부드럽게. 내리면 달걀이 뭐랄까 잘 풀어지고 그다음에 알끈이 다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찜을 했을 때도 굉장히 모양새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내려주세요. 근데 제가 이걸 다 하면 생방송을 시간을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네, 다 이런 게 내렸어요. 있죠. 내려서 우리가 그 달걀찜을 할 때는 여기에 아주 제가 알맞는 비율이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보은의 꿀팁 빠밤. 다시마 우린물입니다. 제가 아까 4개를 왜 했는지 이따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자, 다시마 우린물을 200cc 2컵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400cc겠죠? 네. 달걀 하나에 100cc예요. 요게 비율이에요. 요렇게 해야 달걀찜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하고 탱글탱글해서 여러분들이 잡수셨을 때 무슨 달걀찜이 이렇게 고와 이렇게 부드러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2컵이거든요. 400cc. 요걸 부을게요. 꼭 다시마 우린 물로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그래야 감칠맛이 있어서 훨씬 더 맛있습니다. 만약에 맹물을 하셔도 좋긴 한데 되도록이면 다시마 우린물이 좋아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부었어요. 그랬으면 요거 이제 잘 섞어주면 되겠죠. 저기 일식집 가면 저렇게 나오고. 그렇죠. 야들야들하죠. 차완무시라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 간을 맞춰야 돼요. 소금으로 맞추면은 조금 부드러운 맛이 덜해져요. 왜냐하면 소금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뭘로 하느냐? 바로 요겁니다. 새우젓. 요거 새우젓 국물이에요. 새우젓 국물 1과 2분의 1 큰술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간이 딱 맞아요. 자, 그리고 이 달걀찜을 훨씬 더 맛있게 할 수 있는 오늘 요인이 하나 있죠. 바로 요 새우살인데요. 요 새우살 요렇게 도마에 올려놓고요. 요거 잘게 다지셔도 좋고요. 네. 그냥 하셔도 좋은데 저는 씹히는 맛이 좋아서 이렇게 잘게 다져서 넣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굵게 다져서 올려주시고요. 그럼 정말 그 식감도 좀 있겠어요. 맞아요. 부드러운 가운데 맞아요. 이 네. 새우살 씹히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요. 맞아. 그다음에 이게 노란색 달걀찜이니까 우리가 초록색이 좀 들어가면 훨씬 더 낫겠죠. 네. 그래서 초록색의 쪽파를 좀 준비를 해주세요. 아. 초록색의 쪽파를 조금 잎 쪽으로 많이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럼 다 됐어요. 자, 그럼 다 됐으면 이제 그릇에 담을 일만 남았는데 제가 지금 그릇을 준비를 했어요. 그릇을 준비를 했고 요거를 이제 부을 건데 여기 지금 김이 펄펄펄 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김이 팔팔팔 나야 돼요. 그래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랬으면 요거 지금 달걀 물까지 다 해서 양념이 된 상태니까 요거를 적당하게 70% 정도만 부으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부으면은 찜이 되는 과정에서 이게 넘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딱 7부 정도만 붓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런 저그에다 하시면 훨씬 더 하기가 좋아요. 지금 저희는 3분이 드실 거라 이렇게 3개만 하지만 온 가족이 모이거나 그러면 한 4개, 그치, 여러 개 하죠. 또 어떤 분들은 2개씩도 먹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 새우살 해놓은 거 있었죠? 네. 요거를 적당하게 나눠서 넣어주세요. 적당하게. 만약에 우리가 덩어리를 그냥 넣었다 그러면 아마 위에 안 올라올 거예요. 밑에 가라앉지. 근데 아까 제가 다졌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쪽파. 파. 어우, 예쁘다. 아.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진짜 고급 일식집 가면 나오잖아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종이 호일이나 아니면 요 은박지 같은 경우를 위에를 살짝 덮어주셔야 돼요. 아, 그거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래야 위에 수증기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서 요 모양새가 이뻐요.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고요. 아, 이것도 꿀팁이네요. 그러네. 모양새 잡으려면 이렇게. 이제 은박지 아니면 종이 호일. 네. 종이 호일 아니면 은박지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끓는 물에 넣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위에 수증기만 안 떨어지도록만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불을 약간 줄여주세요. 불을 약간 줄여서 은은하게 물이 끓여지도록 그래서 증기가 너무 팔팔팔팔 끓이지 않도록 너무 팔팔팔팔 끓게 되면 요게 또 증기가 두껍게 또 굵은 방울이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은근한 불에서 몇 분 정도 하냐면 10분에서 12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정확하게 10분에서 12분 정도 한 상태가 바로 이 옆에 있어요. 이렇게. 제가 열어볼게요. 이렇게. 어우, 너무 예쁘다. 아이고. 색감이 너무 예쁘다. 예뻐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그럼 불을 끄고 요걸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이게 그냥 계란찜이 아니라 야들야들. 네, 야들야들 달걀찜인데요. 아, 달걀찜. 요 야들야들 달걀찜 제가 지금 드린다고 해서 다 잡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조금 남겨두셔야 네. 뒤에 먹는 두부, 햄, 짜글이가 약간 매콤하니까 아. 같이 드실 수가 있어요. 참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근데 선생님 요리는 참으셔야 남기는 됩니다. 게 제일 어려운데. 아이 그래도 참으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남기지? 아, 일단 자, 한번 이렇게 해서 맛을 봐야죠. 자 보세요. 어때요?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들야들한가요? 아니, 와. 딱 먼저 고급 일식집에 딱 앉아서 네. 제대로 받는 느낌인데요. 아 그래요? 이거는 씹는다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 근데 입에 딱 넣자마자 푸딩처럼 푸딩이네, 푸딩. 확 부드럽게 풀어지는 게 맞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난 조개 이게 뭐지 새우살에 씹히는 이 식감이. 아. 야, 오, 진짜 맛있다. 이게 집에서도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군요. 네, 집에서도 얼마든지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남겨요? 못 남길 것 같은데. 한 숟가락만 딱 남겨요. 근데 맛있다. 아, 편한데 이거. 남길 수 있겠어요? 아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이거 남기는 게. 새우젓으로 간하셨는데 간도 딱 좋고. 그렇죠. 간이 딱 맞죠? 네. 그 만약에 소금으로 간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소금 입자가 골고루 퍼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짜고 어느 부분은 싱겁단 말이에요. 근데 새우젓으로 간하면 달걀의 비린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간이 골고루 퍼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진짜 맛있어요. 적당하게 부드럽네요. 그 일식집 가면 너무 흐물흐물해서 그쵸. 이건 좀 심하다 하는 집이 있는데. 요거는 딱 집에서 딱 먹는 적절해요. 밥도둑. 네. 야들야들 달걀찜이에요. 그럼 요만큼만 남겨놓고. 이걸 네.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또 놀랍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랬으면 이제 두 번째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뉴는요. 요거 정말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청주 가서 드셨다 그랬죠? 네네. 청주뿐만이 아니에요. 요새 대학가 가니까요. 짜그리집이 엄청 아, 많아졌어요. 그래요? 요거 집에서 만들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 두부를 이제 제가 먼저 준비를 했는데 우리 그 짜그리에 두부가 빠지면 조금 섭섭해요. 편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짜그리에 들어가는 두부 이렇게 판두부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판두부를 준비를 해서 요거 그냥 그대로 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 모양 그대로 네. 0.5cm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맞아. 나는 좀 두껍게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1cm로 하셔도 돼요. 네.
아, 짜글이에는 두부 있어야 돼. 그래야 밥 위에 얹어가지고 두부랑 같이 비벼가지고 예. 그렇게 먹어야죠. 그리고 짜글이가요. 정말 밥도둑이다 보니까 밥을 많이 먹게 되는데 맞아. 두부가 있다 보면 밥 대신 조금 포만감이 있어서 아. 밥을 조금 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준비해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햄인데 햄 좋아하시죠?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죠. 네. 근데 그 햄이 약간 염도가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햄을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요거를 체에다가 좀 이렇게 받치세요. 요 통조림 햄이에요. 네. 이렇게 받치고 끓는 물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제가 끓는 물을 이렇게 끼얹어 주세요. 골고루. 이렇게 하면 기름도 한번 기름도 빠지고. 빠지니까. 기름도 빠지고 기름이 염도도. 빠지고 염도 조절도 되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이것도 선생님 빠밤 꿀팁인데요. 아 그래요? 네. 아 내가 빠밤을 빼먹었네요. 그거 꿀팁이에요. 어느 쌤 이게 하려고 염도 먼저 조절이 먹게. 되는 거예요. 네. 어유 우리 예인 씨가 저랑 같이 하다 보니까 요리를 이제 알아요. 배웠어요. 아우 정말 고마워요. 자 이번의 조절. 꿀팁 빠밤은 바로 이렇게 염도 조절하는 햄에다가 뜨거운 물을 끼얹어서 한번 튀겨낸다, 데쳐낸다 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준비하시고 요거는 찬물에 안 헹궈요. 그냥 기름 뺀 상태에서 그대로 물기만 이렇게 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두부와 같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썰어서. 아, 저거 맛있죠. 아, 너무 맛있죠. 뭐. 대신에 짜글이 요거는 다 알잖아요. 조금 얇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얇게 썰어주세요. 저거 햄 한 통 다 넣으시는 거죠, 선생님? 네. 아, 좋습니다. 아유. 제가 반 개만 넣는다 그러면 예인 씨가 가장 섭섭해할 것 같아서. 갓한 넉넉히 마음에 먹고 싶어, 네. 저거 햄 아. 해가지고 그 마른 김 있잖아요. 아. 조미 안 된 거. 예. 그거 싹 해서 뭐 기가 막히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햄까지 준비가 됐어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채소는 딱 두 가지예요. 오, 너무 간단하죠? 간단해요, 정말. 양파. 요거 채 썰어서 준비하시고요. 채 썰어서 되도록이면 굵게 채 썰어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다음에는 뭐냐? 바로 이 청양고추예요. 청양고추가 좀 있어야 매콤한 맛이 나서 훨씬 더 드시기가 좋거든요. 예. 청양고추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살짝 청양고추 향 나면 더 맛있죠. 그렇죠. 청양고추가 이렇게 좀 있어야 돼요. 자, 그랬으면 이제 양념장만 만들면 되거든요. 양념장을 제가 만들게요. 요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 양념장도. 자, 고추장 먼저 안 넣고요. 고춧가루 먼저 좀 넣을게요. 고춧가루. 밑에 깔아주고. 네, 그리고 간장. 진간장이죠? 네, 요건 진간장이에요. 요 비율만 아시면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추장을 넣어요. 네. 고추장과 고춧가루가 같이 들어가야 이 짜글이의 국물 맛이 달라요. 아.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섞어주세요. 아, 네.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 넣고요. 다진 마늘 넣고 그다음에 참기름 조금 넣어주시고요. 다 지금 한 큰술씩 넣고 계신 네. 거죠? 그다음에 설탕. 설탕은 2분의 1 큰술만 넣어주시면 돼요. 반. 근데 어느 분들은 설탕까지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사실 집에서는 안 넣어서 먹어요. 네. 근데 또 이렇게 해드려야 그래도 맛있다고 하시는 그쵸. 분들 계셔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려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짜글이에 국물을 붓잖아요. 그래서 물을 이제 넣으세요. 근데 반만 넣으세요. 반만. 너무 많이 넣어주면 여기 잘 풀리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반만 넣어주세요. 네. 아, 너무 간단해요, 선생님. 제가 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간단하죠. 훨씬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초간단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쉬워야 되고 간단해야 되고 맛있어야 되고 이 삼박자를 고루 갖춘 게 바로 오늘 행복한 아침에서 만들어드리는 초간단 특집이에요. 네. 자, 이렇게 지금 다 됐어요. 요거까지 다 준비가 됐고 요거까지 준비가 됐으면 이제는 전골 냄비, 납작 냄비에다가 까는 것만 남았어요. 아, 두부 먼저 깔고. 두부 깔고
햄 깔고 두부 아, 깔고 저런 식으로. 이것도 햄 그냥 안 깔고. 까시는구나. 전골이네 이쁘다. 전골. 네 두부 깔고 햄 깔고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네. 한 바퀴 쫙 돌리세요. 네. 이쁘다. 자, 정신을 예쁘고. 이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두부 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맞아, 두부 깔고 맞아. 햄 깔고 요게 좀 돼야 돼요. 아셨죠? 네. 네. 자, 이렇게 하나 해서 차곡차곡. 네, 차곡차곡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햄 하나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 네.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딱 요 정도가 가장 좋아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아까 굵게 썬 양파를 양파. 넣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굵게 썬 양파를 이렇게 쭉 돌리세요. 그리고 요 안에도 이렇게 넣으세요. 양파. 그러면 제가 아까 설탕을 2분의 1 큰술밖에 안 넣은 이유가 있어요. 양파의 단맛이 굉장히 팍 퍼지기 때문에 훨씬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는 설탕을 안 넣는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양파 가지고 충분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에다가 이렇게 양념. 둘러요. 이렇게 둘러주세요. 자, 그러면 엄마들이 또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 다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비율이 맞거든요. 네. 마지막 양념까지도 네, 싹싹. 싹 쓰시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같이 이렇게 둘러주세요. 저거 팔팔팔팔 끓이면 진짜 맛있는데. 그렇죠. 맛있죠. 자, 그랬으면 지금부터 이제 끓이기 시작해요. 자, 끓이기 시작해요. 자, 근데 제가 늘 하는 질문이지만 예인 씨, 뚜껑? 뚜껑 어떡할까요? 덮을까요, 말을까요? 자, 요거는 덮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난 안 덮어. 그래요? 그럼요. 왜 안 덮어요, 철규 씨? 짜글짜글하게 되려면 수증기가 좀 날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답 같네. 맞죠, 선생님? 공부 많이 했는데. 내가 청주에서 많이 먹었거든. 왜냐하면 끓일 때 나는 수증기가 뚜껑을 덮잖아요. 그럼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얘가 흥건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바싹 한번 센 불로 쫙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야 돼요. 오늘 철규 씨가 대단한 거 맞췄어요. 오늘 2그릇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 처음인데요, 철규 씨? 처음이에요, 진짜. 공부하면 이렇게 다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으면 제가 지금 밥을 이렇게 준비를 하죠. 네. 밥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짜글이는요, 그냥 드시지 않고, 제가 그냥 드리지 않고, 밥 위에다가 두부 하나, 햄 하나, 국물 하나, 야채 하나, 이렇게 드려요. 그럼 그거 이제 비벼 드시는 거예요. 자, 그랬으면 이렇게 지금 팔팔팔팔 요거 이제 끓는다 생각을 하고 뚜껑을 덮어요, 여기는. 네. 그러면 옆에 지금 20분 정도 중간 불에서 끓이고 있거든요. 20분 정도? 네. 그럼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돼요. 야, 뭐 맛있겠죠? 비주얼이 뭐 벌써? 그렇죠? 요게 제가 아까 뚜껑을 팔팔팔 끓고 나서 덮었기 때문에 딱 짜글인 거예요. 와. 짜글이라는 거는 찌개보다 훨씬 더 국물이 더 잘박잘박하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고추. 이제 올라가는구나. 고추를 올려야 돼요. 이렇게. 어머, 보기도 너무 예뻐요. 네. 고추 딱 올라가니까 색감이 딱 대비가 되면서 그래서 이 고추를 국물이 살짝 스며들도록 고추가 익을 때까지 하지 않고요. 고추가 살짝 국물이 스며들도록만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맛있겠다. 아니 또 저기다 멕시코 콩하고 뭐 이런 거 저 어묵하고 이렇게 넣으면 또 그거 아니에요? 부대찌개 아니야? 햄 들어갔으니까. 자, 어때요? 너무 다 맛있어 됐습니다. 보여요. 아, 네. 네. 다 됐어요? 그랬으면 그냥 맛있겠네. 네, 햄이랑 뚜껑을 딱 불을 딱 끄고 햄 하나 두부 하나 국물 하나 햄 하나 저거 이불 덮어주듯이 네. 싹 위에다 딱 덮어주면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거 햄도 맛있겠다. 그리고
저거 손님들 집에 왔을 때 후딱 내놓기 너무 좋아요. 네. 너무 간단해서 그렇죠. 요리한 느낌 주면서 우리는 쉽고 손님은 대접받은 것 같고 오 너무 맛있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거 금요일 저녁 때쯤에 집에서 해 드시면 좋겠네요. 좋을 것 같아요. 마냥 술안주도 들어가- 하면서. 마냥 네. 들어가겠어. 이게 남자분들 술안주로도 굉장히 예. 좋아요. 오늘 저 잘 배우셨다가 금요일 내일이네 내일. 내일 벌써 내일이에요. 내일 저녁에 한번 해 드시면 좋겠네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될 것 같아요. 철규 씨 오셔서 네. 이거 좀 가져가세요. 아, 거기다 맛있겠다. 달걀찜까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이제 비벼서 먹어야 이거 되는 거죠. 찾느라고 혼났어요, 달걀찜. 자, 야, 우리 맛있겠다. 카메라 감독님이 네. 제가 이거 오늘 짜그리 한다니까 어.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비고 있어요. 네. 우리 감독님 한 숟가락 드리려고. 어머나. 아, 이게 진짜 감독님, 맛있는데. 잡수실 거죠? 야. 네? 우리 감독님 지금 촬영하고 계신데. 촬영 계신데 요거 한번 네 맛을 보세요. 네, 맛을 이거 한번 진짜 보세요, 맛있거든요. 아유 이거 아, 이거지. 너무 맛있죠? 어우. 밥도둑이다. 두부에도 간이 딱 배워가지고. 감독님, 햄, 와, 맛있다. 두부 좋아하시죠?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어머 감독님 꿀꺽 하시면서 오시네. 카메라 들고 오셨어. 촬영하시다가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요거 더 잡수세요. 네. 아, 와 우리 감독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왜냐면 저는 막 이렇게 드시는 거 보면 너무 뿌듯해. 같이 얹어서 딱 끊어가지고 숟가락으로 두부 반, 그쵸. 햄 반이 경우가 너무 아, 근데 맛있다. 이거 반찬으로도 좋아. 어때요? 너무 맛있고 맛있어요? 아니, 우리 감독님 리액션이 찐이에요. 왜냐면 입에 딱 들어가자마자 엄지척 나와서 너무 맛있어요. 말 맛있어요. 나오거든요. 오. 눈이 풀렸어요. 진짜 맛있죠, 감독님? 너무 맛있어. 네. 이거는 입에 들어가자마자 맛이 확 나와. 그렇죠. 그래서 아까 달걀찜 반 정도 놓으셨잖아요. 네. 요거 맵게 한 2숟가락 잡수시고 달걀찜 한 숟가락 잡수시면 딱 맞는 밥도둑이에요. 오늘 요리는 정말 어머님들이 1시간 투자 안 하고 쉽고 간단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메뉴예요. 야 정말 야, 이게 먹다가 계란찜까지 딱 들어가니까 네. 너무 좋아. 너무 달걀찜. 궁합도 좋고요. 정말 만드는 게 보셨겠지만 너무 쉬워요. 그렇죠? 좋아한다. 너무 쉽죠? 집에서 꼭 한번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요. 네. 선생님 다음 주는 뭐 해볼까요? 다음 주에는요, 오늘 1탄 했으니까 다음 주 2탄 해야죠. 정말 밥도둑인데 너무너무 맛있는 밥도둑 2탄이 다음 주에 옵니다.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 밥도둑 2탄 또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다정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하늘빛이 다소 흐립니다. 비 소식은 없지만 먼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는데요.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마스크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5.6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올라서 포근해지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축적되고 재순환됐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은 종일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광주는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치솟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건조함이 해소되면서 건조특보는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요. 오늘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오후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대구가 17도로 대부분 1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벌써 벚꽃이 만개한 곳들이 많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어제 공식적으로 청주의 첫 벚꽃이 개화했는데요. 조금 시기가 늦어지기는 했지만 앞으로 벚꽃이 공식적으로 많이 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요즘에 좀 쌀쌀했어요, 저는. 네. 근데 오늘 오후부터는 기온이 좀 오른단 네, 말이에요.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고요. 낮 기온이 오르면 여러분 아시죠? 또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어제 우산을 챙기셨다면 오늘은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ay the next channel A.